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미국이 어렵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쟁의 승리에 기여하였으나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면서 이후 더욱 고립주의에 빠지는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1919년, 많은 미국인들은 이 회의에서 유럽 강대국이 보여준 이기심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문제를 냉담하게 바라보는 고립주의 태도에 더욱 빠져들었으며 오직 자신들의 일과 미국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운 러시아 혁명은 유럽 각국의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을 자극한 데 이어 미국 내의 급진주의 세력에까지 추파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상에 동화된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한 파업이 1919년의 시애틀 총파업을 신호탄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요. 파업의 목표는 임금 인상, 짧은 노동시간, 단체 협약의 승인 등 대부분은 합법적이었으며 비교적 온건했습니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폭력 행사와 파괴로 노동자들을 선동했지요. 특히 1919년에는 수십 개의 폭발물이 숨겨진 소포가 발견되었으며 이 소포의 폭발로 정부 건물에서 직원이 중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8개의 폭탄이 여러 도시에서 수분 간격으로 폭발해 폭탄 테러를 획책하는 조직이 전국적인 규모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폭발로 법무장관 미첼 파머의 저택 정면이 파손되는 일도 일어났지요. 연달아 발생한 파업과 폭탄 테러는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급진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을 강 건너 불 바라보듯 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마침내 이들을 일제 소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저택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가 나 있었던 법무장관 파머가 그의 표현대로 혁명의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20년 새해 첫날부터 급진주의자들의 근거지에 대해 경찰의 일제 기습작전이 전개되어 체포된 자들이 6,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접촉했거나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으면 구속되었지요. 그러나 경찰이 급습한 급진주의자들의 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권총 3자루뿐이었고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교도소에서 몇 주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결국 석방되었지만 체포된 급진주의자들 중에서 미국 시민이 아닌 500여 명은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습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미첼 파머는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첼 파머의 인기는 당시 유명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사코와 반제티가 체포되면서 절정에 다다랐지요. 사코와 반제티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어느 공장의 격리직원과 경비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921년에 기소되어 시작된 재판은 큰 관심 속에 진행되어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항의 집회가 전 세계에서 열렸으며 아인슈타인, 아나톨 프랑스 같은 저명 인사들로부터 관용과 재심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여론은 피고들에게 적대적이었지요. 결국 사코와 반제티는 1927년 전기의자 위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편 전쟁이 끝난 후에 과격한 분위기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흑인들이었지요. 군 복무를 마친 40만 명 이상의 흑인들 상당수가 전쟁으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공장의 일자리를 찾아 북부의 산업도시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국을 위해 군 복무를 마쳤으므로 북부에서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탈출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경제적으로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요. 하루가 다르게 각 도시마다 흑인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거대한 흑인 사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1919년의 미국 분위기는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지요. 남부에서는 린치 행위가 극성을 부려 이 해에만 70명 이상의 흑인들이 백인 폭도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북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흑인들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였고 공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동자들은 백인 제대군인들이 귀향함으로써 해고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백인들은 흑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결과 가는 곳마다 혼란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1917년에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등지에서 발생한 인종폭동으로 수십 명의 흑인들이 사망한 데 이어 1919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시간 호수 돌팔매 사건도 있었지요. 그해 7월 무더운 날씨를 피해 미시간 호수에서 수영하던 10대 흑인 소년이 백인 수영구역으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백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심각해진 시카고의 인종분규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지요. 이후 약 일주일 동안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일대 전쟁이 벌어져 재산의 파괴는 물론 백인 15명과 흑인 23명이 사망하였고 53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919년에 일어난 유일한 폭동은 아니었지요. 이후 약 석 달 동안 곳곳에서 폭동이 끊이지 않았고 120명의 사상자를 내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1차 대전 이후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1920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윌슨의 기대와는 달리 국제연맹 가입을 반대하는 공화당 후보 워렌 하딩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미국인이 윌슨의 개혁주의와 국제적 성과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었지요. 워렌 하딩은 상원 의원을 지내는 동안에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한편 이 선거는 모든 여성이 투표할 수 있던 첫 선거였으며 선거 개표 상황이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된 첫 선거였습니다. 하딩이 당선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공화당 지도자들의 정치적 타협으로 횡재에 가깝게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은 하딩은 예기치 않은 여러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딩은 그의 대선을 도와준 오하이오갱이라 알려진 많은 친구들을 워싱턴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 부패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여 하딩의 지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1922년 하딩의 친구들이 수백만 달러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으며 법무장관 도허티도 외국인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재향군인의 병원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2억 5천만 달러의 공금도 유용되었음이 밝혀져 한 사람이 자살하고 한 사람이 투옥되었습니다. 티포트돔 사건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내무장관 엘버트 폴이 와이오밍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유의 유전을 2명의 부유한 석유업자 싱클레어와 도헤니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측근들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지치고 풀이 죽은 하딩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거수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캐나다와 알래스카를 방문한 첫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러나 기차가 시애틀을 지나갈 무렵 식중독 증상으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 그의 여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멈추었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1923년 8월 2일 5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겨우 반이 조금 넘은 때였으며 임기 중 사망한 6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통령 켈빈 쿨리지가 30대 대통령으로 뒤를 이어 미국의 기업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어렵게 제1차 세계대전 참전해서 전쟁의 승리에 기여하였으나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면서 이후 더욱 고립주의에 빠지는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